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3 서양 교육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를 통틀어서 보통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출제된 곳이 너무 넓어져서 우리가 한 번은 일별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시시대의 교육. 출제 비중은 C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교육이라 해서 미개, 야만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교육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본 전제 조건, 인간 존엄성의 가정, 인간 주체성의 가정, 가소성의 존재라는 가정,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 이 네 가지 가정에다가 교육 성립의 3대 요건, 의도성, 계획성, 가치지향성, 그리고 오늘날 다시 강조되고 있는 전인성,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교육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의 교육에도 교육의 성립 조건, 의도성, 계획성, 가치지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시대의 교육에도 분명히 뚜렷한 교육 목적, 의도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치 지향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효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획성, 교육 방법론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문자 발생 이전의 교육에도 보면 교육 목적, 어디에 교육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설명할 적에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로 본다면 두 번째 단계 수준, 안전이나 안정을 추구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속 예정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소속 예정이라는 사회적 욕구는 그 당시에는 선사시대는 거의 가족 단위의 무리진 이동 생활이나 몇몇 가족들로 이루어진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의 졸라기고, 그리고 내 자식, 나무 자식 구별 없이 모계 사이로서 한 여성이 모든 집안의 자식들을 같이 보살피는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소속 예정의 욕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늘날 보면 참 유치하기가 그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 목적은 안전이나 안정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이건 확실히 뚜렷한 교육 목적이라고 의도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죠. 교육 방법, 생활 속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시대의 교육이라는 선사시대의 교육은 생활 속의 교육으로서 바로 경험, 모방, 생활 그 자체, 이게 바로 교육 방법이었고 교육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6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내용, 교육 방법으로 생활 자체, 경험, 모방이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비형식적 생활교육이다. 그리고 뚜렷한 교육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육 내용의 타당성이라는 필요와 내용 간의 일치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생활 그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바로 생활이고, 맞으면 생활 자체가 교육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육 내용의 타당성, 뚜렷한 학습 동기, 흥미에 따른 학습, 낭비 없는 학습, 이런 등등의 장점을 오늘날 참 바람직하다고 꿈을 꾸는 이런 교육의 모습이 선사시대에는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자 발생 이후의 교육을 이제는 출제 비중에서 사라졌다고 볼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스쿨이란 단어는 가진 자의 특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버, 스콜레 또는 스콜라라는 단어에도 등장을 하는데, 한가하다, 가진 자들의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교육의 시작은 약 기원전 4000년경 문자 발생과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번에 있는 것처럼 귀족자제의 한가한 여유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몰로의 연구에서 학교 발달 3단계가 나와 있죠. 학교 발달 3단계. 옛날에 선사시대에는 수동적으로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수동적 모반 단계.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조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문화의 정도가 자꾸 번잡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쫓아가면서 단순히 따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 능동적 모반 단계.
이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쫓아다녀도 배울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선지자나 어른이나 선생님이 배워야 할 것을 체계화, 사전에 먼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줘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계를 학교 교육의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몰루의 이론인데 한 출제된 지는 10여 년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판서를 하게 될 것은 역시 그리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의 교육. 그리스의 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무수히 많은 도시국가가 하나의 서양 사상의 2대 원류, 헬라니즘, 헤브라이즘, 헬라니즘의 인간 중심의 사상인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 양대 축의 한 축인 헬라니즘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날까지도 핵심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교육,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사상 흐름이 이러한 영향을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교육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교육에서 교육 목적은 똑같이 애국 시민의 양성이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모든 도시국가의 교육 목적은 애국 시민의 양성. 애국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와 같은 경우에는 애국 시민을 선인, 그리고 아름다운 미인, 선미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아름다운 선과 육체의 아름다운 미가 조화로운 인간, 다시 말해서 오늘 같으면 전인 교육이 되겠는데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을 애국 시민이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에는 어떤 사람을 애국 시민이라고 설명하냐면,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군인을 애국 시민으로 설정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르겠지만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의 교육 목적은 애국 시민의 양성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 자, 우리가 교육 내용을 본다면 이 교육 내용을 보면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모든 도시국가의 교육 내용은 사마레스, 가장 기본적인 기초교육까지요. 그래서 사마레스를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사마레스 읽고 쓰고 세막이라고 하는 사마레스는 기초 교과의 도구, 말하자면 그 원형이고, 도구 교과의 말하자면 기초 교과 또는 기준 교과의 원형이라는 것이 사마레스가 되겠는데, 이 사마레스뿐만 아니라 이 교육 내용으로서는 사마레스에다가 음악, 체육, 또 더 나가서 군사훈련, 이 모든 것을 똑같은 교육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사훈련을 가지고 스파르타는 군사훈련이 있고 아테네나 다른 나라는 군사훈련이 없고, 아닙니다. 모든 도시국가의 교육 내용에는 군사훈련이 하나의 커리큘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면, 교육 내용은 이렇게 다 똑같은데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이 아테네는 이것을 가르치되, 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이걸 가르치되 개인주의, 교양주의 또는 자유주의 또는 심리주의,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교육을 가르치면서 하는 데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에 똑같은 사마레스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군사를 가르치면서도 개인주의보다는 국가주의, 교양주의보다는 상무주의, 단체주의 또는 군국주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쳤던 거였어요. 음악을 하더라도 아테네와 같은 경우에는 솔로, 독창을 하지요. 소프라노가 어떻고 테너가 어떻고 바리톤이 어떻고,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단체 합창을 하죠. 웅장하게. 또 체육을 하더라도 아테네와 같은 경우는 혼자 마라톤
수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이 혼자를 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단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RS 기초교과 읽고 쓰고 세마기 이 세 가지에다가 음악 또는 체육 또는 군사훈련을 할 때도 방법이 달랐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근거 법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테네는 솔론 법전이 되겠고, 솔론 법전을 근거로 해서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니크루구스 법전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이끌어갔습니다. 또 비교로 온다면 한없이 많은 것이 비교 연한이 있겠습니다만 아테네의 수업연한은 20세이면 자유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6살부터 20살까지의 그의 과정을 거쳐서 20살이 되면 18살이 되면 2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에페베 선서를 한 다음에 시민의 선서죠. 그 시민의 인정을 받으면서 결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그 기간이 길죠. 7살부터 30살까지를 국가관도가에서 단체 합수훈련을 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30살이 되어서야 시민권을 인정받으면서 혼인이 허용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눈도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테네와 같은 경우는 현모양처의 이런 양성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와 같은 강한 어머니의 양성 이렇게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소위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것 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오늘날까지 현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국가의 교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5페이지에 보시면 아테네 교육 목적에서 2번에 1번 선미로운 인간에서 2번 가로 안에 선과 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과 신체의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인간 그래서 전인 교육을 했고 교육 내용 똑같이 3RS, 음악, 체육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교육 내용에 군사훈련도 있다는 것을 역시 감히 해놓으셔야 2년간의 군사훈련이 있는 거죠. 2년간의 군사훈련. 그다음에 교육 단계는 6살, 7살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정교육을 받지만 7살부터 20살까지는 초등교육, 자유교육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군사훈련은 18살부터 2년간의 기간을 두어서 이 군사훈련이 끝나게 되면 에페베 선서를 하고 정식 아테네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스파르타의 교육 특징은 뒤에 이제 박스로 보기로 하고 스파르타 역시 애국시민의 양성이 돼 애국시민을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교육 내용 보면 3RS, 음악, 체육, 군사훈련이 있고 어떤 인문교육보다 여기는 인문교육보다는 여기는 상무교육이 더 비중이 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체적, 도덕적 교육이 강조되면서 국가통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7살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크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국가 통제하에 이런 삶과 교육을 30살까지 이끌어갔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 역시 박스로 보신다면 밑에 4번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교육의 비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스 사상가들을 쭉 보면 소피스트도 있고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종래에 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되겠는데 거기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소피스트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아내고자 절대적 진리관을 속에서 교육 목적을 지덕복 합일설 또는 지행합일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 절대적 진리관 속에서 이끌어가는 지행합일설 또는 지덕복 합일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 혼란을 막을 것인가? 도대체 사회 혼란은 왜 오는가? 사회 혼란의 원인을 무지에서 찾되 무지의 세계를 애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방법론으로 문답법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교육 방법으로 문답법에서 2단계로 반어법과 삼파법을 제시하고 있죠.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 내가 무식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의식적 무지를 의식적 무지로 이끌어가기 위한 반어법. 그리고 나면 의식적 무지를 애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삼파술.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무지의 세계를 애지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이 소피스트나 무지로 인한 사회 혼란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크라테스 다른 것도 있지요. 거기 준법 정신이나 이런 내용들 쭉 박스 안에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의 이 절대적 진리관은 그대로 또 플라톤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플라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 진리관의 입장에서 교육 목적을 국가 정의 실현과 이데아의 실현에 찾았습니다. 거시적으로서는 국가 정의의 실현, 개인적으로서는 이데아의 세계의 실현, 이데아 세계의 실현 하면서 이원론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배우시겠지만 마치 퇴계 이황 선생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이원론의 입장에서 완전히 순수하고 이원론의 완전히 순수한 이데아계와 영구불변하고 절대적이고, 또 그런가 하면 완전한 본질의 세계라고 하는 이데아계와, 그리고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수시로 변하면서 불완전하고 모방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현실계, 이 두 개의 세계로 나눠졌다고 해서 이원론의 입장에서 결국에 불완전한 모방의 세계를 완전한 본질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이데아론을 주장을 함으로써 플라톤은 우리가 이상주의의 선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은 68페이지에 보시면 플라톤은 사주덕을 주장하죠. 4개의 덕목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민 구성계급에 따라서 함양해야 될 덕목이 다른데, 각각의 계급마다 함양해야 될 덕목을 충실히 함양한다면 그 사유는 참으로 정의로운 사유가 된다. 철인계급은 지혜의 덕목을, 군인계급은 용기의 덕목을, 무식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너희 평민계급은 절제의 덕목을 각각이 충실히 함양한다면 그 사유는 참으로 정의로운 사유가 된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4개의 덕목을 제시한 것이 바로 플라톤이 되겠습니다. 너 플라톤 그러면 중세 철학 중에 하는 교부 철학의 하나의 이론적 기초를 이룬다,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플라톤과는 달리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이데아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실제의 세계라고 보고 있는 실제론의 선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이상주의의 선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의 입장에서 실제론의 선구. 조선 16세기의 사상가로 본다면 플라톤은 이황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율곡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3요로서 본성, 습관, 이성, 이렇게 3가지,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도 암기하고 가시고, 그리고 교수의 3단계, 교육을 이끌어가는 3단계, 먼저 신체적 발육, 다음에 습관의 훈련, 이성의 도야. 결국에 교육의 3요소가 본성, 습관, 이성 이렇게 된 것처럼 교육의 단계도 신체적 발육 단계, 그리고 습관의 도야, 그리고 이성의 도야,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육을 강조했다. 거기 6번 나와 있죠. 자유교육을 강조했다는 것은 자유교육에는 간섭을 받지 않는 교육도 있고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유교육 그러면 자꾸 18세기에 루소로 가는데, 그 루소와는 달리 여기에 나오는 자유교육은 무지의 암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해서 보통 자유교육의 선구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든다는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플라톤과 또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플라톤은 소극적인 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플라톤과는 달리 플라톤은 여성교육을 바라본 데도 상당히 여성교육 뭐냐면 중시한다는, 그 당시에는 맞지 않는 이런 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교육에 대한 경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 중용을 강조했다. 동양 덕목에서 중용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선구로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이론적 기초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로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교육. 우리가 로마의 교육을 정리를 해보시면 로마의 교육의 교육 목적은 웅변가의 양성입니다. 웅변가의 양성. 이 웅변가의 양성을
종래 선인의 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선인. 도대체 선인이라고 부르는 웅변가는 뭘 말 잘하는 사람들을 무슨 교육 목적으로 할까? 이것은 무지한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 또 이 또 그런다면 여기에서 실용인의 양성. 실용인의 양성.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용인의 양성, 아주 부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실용성에 초점을, 실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로마로 가고 현대로 가서는 17세기 실학으로 가면 됩니다. 실용. 이 로마는 왕정시대, 제정시대,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정시대로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로마의 학교가 등장하는 것은 제정시대가 되겠습니다. 공화정시대에 힘을 가지고 그리스를 정복한 이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문화 수준에 감동한 나머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로마로 가져다 안착시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로마에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냥 그 교재에서 왕정, 공화정 시대 빼버리고 시대 구분만 위에 남겨놓고, 자, 한번 69페이지 보세요. 로마 교육의 특징, 실용성, 실천성을 강조했다. 웅변수를 강조했다. 국가 보조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다 줄쳐놓으셨지요. 그리고 그리스 교육을 모방했다. 그래서 그리스 교육이 모방되어서 본격적으로 형식적 교육인 학교 교육이 자리를 잡는 것은 제정시대가 되겠는데, 제정시대 교육 목적 역시 똑같이 선인, 그 선인이란 무지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웅변가의 양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 학교 교육 위에서 개요로 본 것처럼 그리스 교육을 모방해서 이끌어가되 왕정이나 공화정과는 달리 학교 교육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학교, 현대사회까지 마찬가지 가진 자의 귀족 중심의 학교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로마의 학교에는, 제정시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로마의 학교에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누더스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그리스의 초기에는, 나중에는 없어집니다만 초기에 그리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가르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디 메지스터, 초등학교 교사를 누디 메지스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누디 메지스터 하나 적어주시고 누디 메지스터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12동판법 그리고 사마레스 등을 가르쳤다. 그에 비해서 중등학교는 모두 문법학교가 되겠습니다. 라틴어 문법학교, 히라버 문법학교, 모두 문법학교인데 공통점이 외국어 문법학교라는 점이 중등교육의 특징이고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는 수사학교, 철학학교, 법률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등교육으로서 누더스와 중등교육으로 외국어 문법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으로 수사학교, 법률학교, 철학학교가 있었다. 중등 고등교육은 모두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많은 사상가들이 로마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문교육, 자유교육을 강조하면서 체육은 경시했던 키케로 봐주시고, 그리고 4번의 퀸틸리아누스, 최초의 공적교사로서 국가, 즉 황제로부터 직접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최초의 공적교사라는 칭호를 부여받는 퀸틸리아누스, 특히 5번에 있는 체벌반대론, 체벌이란 단어가 나오면 체벌반대론 먼저 퀸틸리아누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로마의 교육이 되겠어요. 다음에 중세의 교육을 보시면, 자, 여기 사상가를 보면 사상가에서는 카토도 있고 또 그러면 세네카도 있고 키케로도 있고 또 세네카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퀸틸리아누스, 특히 퀸틸리아누스 성선설의 입장에서 체벌 반대론, 그래서 퀸틸리아누스라는 비중을 가장 크게 두시면 로마 교육은 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세의 교육, 우리는 중세 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천년을 암흑의 시대,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은 존재하고 오직 신만 존재하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암흑의 시대에 오늘날 교육의 모든 모습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학교 교육으로서는, 중세의 학교 제도로서는
거기 보면 초등교육의 의미로서 교리문답학교, 또 교대의 입장처럼 초등교사 양성과 같은 고급 문답학교 또는 교사문답학교, 그리고 중등을 넘어서 고등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산학교와 수도원학교가 있습니다. 교리문답학교는 초등교육의 의미를 가져서 기초성경이나 성가를 배우는 것이고, 교리문답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문답학교, 고급문답학교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본산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원학교, 감독학교, 성당학교 등으로 불리우는데, 여기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로서 이 본산학교는 스콜라 철학의 온상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도원학교는 수도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원학교는 수도사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교육도 같이 담당을 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인 수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내교라 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의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계로도 초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서 가르쳤는데, 초등반은 교리문답학교처럼 마치 초등교육 수준으로서 3RS나 기초성경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고등반은 사막사과라고 하는 7자유과를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도 같이 담당했다는 점에서, 요즘은 지역사회 학교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고등교육이나 중등에서는 평생교육관과 같은 이런 평생교육 시설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수도원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세에는 고등교육으로서 대학도 발달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문물이 동양으로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문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를 탐구하고 싶은 일부 학자들의 열망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을 등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발생원인 십자군 전쟁, 또 그런가 하면 학자들의 지적 탐구심 4번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대학이 등장을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유명 대학을 보면 최초로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1088년에 등장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그리고 의학으로 유명한 살레르노 대학, 또 볼로냐 대학은 법학으로 유명했는데 살레르노 대학은 의학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으로 유명한 파리 대학, 이러한 갈리지 단과 대학도 있었지만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와 같은 종합대학도 중세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대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학의 구성 2번의 특징 나와 있지요. 2번의 특징 3번에 보시면 교양학부의 개념으로 인문학부를 공통으로 하고, 그리고 전공학부로 법학, 신학, 의학 이렇게 3개의 전공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학의 특권으로 3대 특권, 우리 한국사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면세, 면역의 특권, 대학 내 재판권, 그리고 학위 수여권을 3대 특권으로 하되, 다른 학교 교육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신분 보장이 또 하나의 특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특권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기존의 학교제도 그리고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비형식적 생활교육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번부터 먼저 보시면 비형식적 생활교육이 귀족층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일반 서민층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귀족층에 등장한 비형식적 생활교육을 우리는 기사도 교육이라 하고, 그리고 일반 서민층에 등장한 비형식적 생활교육을 도제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나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많은 항구 도시가 개발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공업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부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야 상승될 수 없지만 많은 경제력을 축적한 일반 평민들은 귀족처럼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3번에 있는 73페이지 3번에 있는 시민교육의 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 시민교육으로서는 거기 김나지움이나 문법학교나 라틴어 학교나 공중학교, 먹고 사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양 인문 쪽에 관련된 이런 학교들은 상류층 계급을 위한 시민교육이었고, 그에 비해서 그날 먹고 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좀 영세 서민의 자녀교육으로서는 역시 학자금 보조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드스쿨, 조합학교 또는 교구학교
또는 모국어학교 또는 글씨기인 습자학교 이런 것은 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은 오늘날 중등교육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은 오늘날 초등교육의 기초가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중세에는 철학적 발달도 있는데 스콜라 철학도 있고 교부 철학도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 여러분 7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기독교 교리를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가미시킨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인간의 체계로 바꾼다. 이 말은 신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에 보시면 스콜라 철학, 그 싸나운 말은 쓰지 않지만 신의 도전이란 말을 어떻게 썼어? 기독교의 맹목적 신앙에서 탈피하였다. 도덕적 도야에서 지적 도야로 전환을 이끌어갔다. 또 그런가 하면 논리적 사고와 대학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리와 텔레스 교리를 묶은 것을, 논리학을 묶은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기독교 교리와 플라톤의 철학을 묶은 것을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봐주시고. 그런가 하면 중세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등장하는 것. 우리도 사실은 이 시기에 똑같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으로 칼 대제의 교육령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칼 대제의 교육, 칼 대제는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을 꿈을 꿨는데 그 때문에 왕족과 귀족 교육을 위해서 궁정학교를 설립을 하고 당시 서양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알퀸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일반 백성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3번에 걸친 교육령, 승령법규를 반포를 합니다. 1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1차 승령법규 787년에 우리는 독서산품가가 만들기 1년 전이죠. 787년에 있었던 1차 승령법규는 중세 최초의 교육대원장으로 교사에 대한 교육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789년에 나왔던 2차 승령법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령. 그리고 802년에 반포된 제3차 승령법규는 제3차 승령 802년 구세기 초로 나와 있죠.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바로 중세 칼 대제에 의해서 반포된 3차례에 걸친 승령법규,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에 대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 이런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칼 대제의 승령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선사부터 중세까지 여기까지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16세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